지금 이 영상 끝까지 보지 마십시오. 어차피 기름값 오르는 거 막을 수도 없고 물가 오르는 거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값이 좀 오르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까? 틀렸습니다. 기름값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계란값, 가스요금, 월급, 주식계좌, 노후자산까지 도미노처럼 전부 한 방향으로 쓰러집니다. 지금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000km 밖에서 시작된 이 파도가 오늘 밤 내 통장까지 오는 경로, 지금 바로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서울 어딘가의 주유소 앞에서 누군가는 가격 판례를 보며 눈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리터당 2,100원, 2,300원, 어느새 2,500원. 숫자가 올라가는 속도가 마치 주식시장 폭락장면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주유소 앞에서 느끼는 그 불안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값을 차 있는 사람들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기름값은 당신이 오늘 점심에 먹은 국밥값이고 내일 아침 식탁이 계란값이고 이달 말 날아올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유가는 물가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가지 끝 열매 하나하나가 전부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뿌리를 지금 누가 흔들고 있는 걸까요? 범인은 멀리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선거리로 약 7,000km 떨어진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름도 생소한 이 좁은 바닷길이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방아쇠를 당기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과 이란 사이에 낀 이 해협. 가장 좁은 곳의 폭이 고작 33km입니다. 실제 유조선이 오가는 항로는 왕복 합쳐 6km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바늘구멍 같은 골목길을 통해 전 세계 원유의 30%가 지나갑니다. 하루에 유조선 20척 안팎이 줄 서서 통과하는 곳입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물류가 오가는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누군가 덤프트럭을 가로로 세워버린 겁니다. 뒤에서는 차들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앞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호르무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좀 비싸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골목길이 완전히 닫혀버리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에너지 공급 자체가 끊깁니다. 공장이 멈추고 물류가 멈추고 난방이 멈춥니다. 비축유가 있으니 괜찮다고요? 그 비축유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는지 숫자로 확인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긴장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장에서 바로 공개합니다. 33km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의 운명을 가르는 이 해협의 폭이 고작 그 정도입니다. 우습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우스운 숫자 앞에서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지도에서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라비아 반도 끝자락, 이란과 오만 사이에 살짝 끼어있는 작은 물길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물길의 존재감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에 이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가 약 2천만 배럴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원유의 약 20%가 이 한 곳을 반드시 지나야만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UAE, 중동의 핵심 산유국들이 원유를 세상에 내보내는 단 하나의 출구가 바로 이곳입니다. 출구가 하나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대형마트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백 개의 상품이 가득한 매장인데 계산대 출구가 딱 하나입니다. 평소엔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출구 앞에 들어누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줄 선 사람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다는 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출구 앞에 들어눕겠다고 위협하는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이란입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수차례 호르무즈 봉쇄를 언급해왔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군사훈련을 이 해협에서 반복해왔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될 때마다, 이스라엘과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이란이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해협의 길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봉쇄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유조선 한 척이 이란 혁명 수비대의 위협을 받았다는 뉴스 한 주만으로도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합니다. 시장은 실제 사건보다 공포에 먼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통성 없는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문제는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70% 가까이가 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대체 항로는 없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오려면 시간도 비용도 몇 배가 뛰어오릅니다. 우리는 이 좁은 해협길에 에너지 생명줄을 통째로 맡겨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목길이 실제로 막혔을 때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첫 번째 충격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금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석유는 한 방울도 나지 않고 천연가스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93%를
해외에서 사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이 정도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드뭅니다. 대한민국은 사실상 에너지 섬나라입니다. 그 섬나라로 들어오는 배가 지금 멈춰서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LNG의 약 30%가 반드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중동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이 해협에 발이 묶이는 순간 한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파이프가 잠기는 겁니다. 거대한 공장에 전원 플러그가 뽑히는 것과 같습니다. 공장 안에 비상발전기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비축유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발전기 언제까지 버텨줄까요? 우리나라가 보유한 비축유는 약 9,700만 배럴 수준입니다. 하루 소비량으로 나눠보면 대략 90일에서 100일치입니다. 정부는 공공 비축군 외에 민간 비축군까지 합산하면 210일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잠깐, 210일이면 7개월입니다. 7개월 안에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비축유는 비상식량입니다. 매일 먹는 밥이 아닙니다. 냉장고 안에 일주일치 식재료가 있다고 해서 마트가 영원히 문을 닫아도 괜찮은 게 아닌 것처럼 비축유는 버티는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는 동안에도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이 있습니다. 발전소입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도시가스 요금이 오릅니다.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일제히 치솟습니다. 철강, 석유와 시멘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산업들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충격은 납품 단가를 통해 중소기업으로 전달되고 결국 고용으로 이어집니다. 일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공장이 힘들어지면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달라집니다. 가격이 달라지고 물류가 달라지고 결국 우리 밥상이 달라집니다. 기름 한 방울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그 대파 한 단이 사실은 기름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름값 얘기만 나오면 남의 일처럼 느껴지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다시는 그 말을 못 하실 겁니다. 오늘 장을 보셨습니까? 대파, 계란, 두부, 우유, 냉장고를 채우는 그 평범한 것들 하나하나에 기름값이 녹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파는 어떻게 자랍니까? 트랙터가 밭을 갑니다. 정유로 움직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을 따뜻하게 데웁니다. 음유가 탑니다. 수확한 대파를 물류센터로 옮깁니다. 트럭이 달립니다. 기름이 탑니다. 물류센터에서 마트로, 마트에서 당신의 손으로. 그 모든 이동에 연료가 붙습니다. 대파 한 단의 가격표 안에는 사실 기름값 영수증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비용 정가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트럭 기사의 연료비가 오르면 그 비용은 운송비에 얹힙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납품가에 얹힙니다. 납품가가 오르면 소비자 가격에 얹힙니다. 결국 유가 상승이라는 돌이 연못에 떨어지면 그 파문은 식탁이라는 연못 끝까지 반드시 닿습니다.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국제 유가가 10% 오를 때 국내 소비자 물가는 평균 0.3%에서 0.5% 정도 오릅니다. 작아 보이십니까? 물가가 0.5% 오른다는 건 장바구니 전체가 그만큼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월 식비가 100만 원인 가정이라면 매달 5천 원이 그냥 증발합니다. 유가가 10%가 아니라 30%, 50% 폭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유가는 오늘 오르면 주유소 가격이 내일 바뀝니다. 그런데 물가는 다릅니다. 조금 늦게 반응하는 대신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기는 쉬워도 내리기는 어려운 것처럼 한 번 오른 밥상. 물가는 좀처럼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갑은 얇아지는데 물가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서민 경제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갉아먹는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 충격은 개인의 식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도 똑같이 맞습니다. 아니, 어떤 기업들은 더 세게 맞습니다. 한국 경제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그 산업들이 지금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액 1위, 반도체입니다. 2위는 자동차입니다. 이 두 산업이 한국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한국 경제의 두 기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기둥의 발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 공장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공정이 수백 단계입니다. 그 공정 하나하나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하나가 하루에 쓰는 전력량이 중소도시 하나의 소비량과 맞먹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기료가 오릅니다. 전기료가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원가가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대만 TSMC, 미국 인텔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원가 부담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자동차는 더 직접적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만 수백 개입니다. 플라스틱의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나프타입니다. 석유에서 뽑아내는 석유화학 원료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값이 오르고 나프타 값이 오르면 플라스틱 값이 오르고 결국 자동차 한 대의 제조 원가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어 원료의 상당 부분이 합성고무인데 이것도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축구선수에게 양발에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채운 겁니다. 뛰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물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완성된 자동차를 배에 실어 미국으로 유럽으로 보냅니다. 그 배도 기름으로 움직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해상 운송비가 오릅니다. 제품을 만드는데도 보내는데도 비용이 동시에 뛰어오르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방이 막힌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면 주문이 끊깁니다. 생산량을 줄이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경쟁력이 무너지면 그 충격은 공장 안에서 끝나지 않고 거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이 진짜 밤잠을 설치며 걱정하는 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입니다. 기업이 힘들고 수출이 줄면 그 충격이 금융시장으로 번집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환율이 요동칩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아무 죄 없는 당신의 통장과 주식 계좌를 덮칩니다. 그 두 번째 파도, 지금 바로 확인하시겠습니다. 환율 1,400원, 환율 1,500원. 뉴스 자막에 이 숫자가 뜨는 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해외여행 안 가는데 달러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늘 그 오해를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환율은 단순히 달러 가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체온계입니다.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 수입 가격이 폭등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달러로 삽니다. 달러가 필요하니 시중의 달러를 끌어모읍니다.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오릅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전반적인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자가 오릅니다. 가계 부담이 커집니다. 소비가 줄어듭니다. 경기가 식습니다. 유가 한 방이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가 넘어지면 나머지가 따라 넘어집니다. 주식시장은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기 신호가 오면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한국 주식을 팔고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갑니다. 한국 주식을 파니 코스피가 내려갑니다. 동시에 달러를 사서 나가니 환율이 또 오릅니다.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중으로 맞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충격의 진원지가 미국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시나리오의 진원지는 중동 한가운데입니다. 충격의 경로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내 계좌가 파랗게 멍드는 겁니다.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멀리 해협 하나가 막혔다는 이유로 내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지만 억울함이 자산을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국가도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 위기를 버텨낼 시간을 벌기 위한 카드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비축이라는 이름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그 골든타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국가와 개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우리나라 비축유 보유량입니다. 7개월입니다. 들으면 일단 안심이 됩니다. 7개월이면 꽤 긴 시간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잠깐 이 숫자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7개월 안에 이 위기가 끝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빈 곳간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에너지 위기는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는 6개월 넘게 지속됐습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는 그보다 더 길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지정학적 변수가 훨씬 복잡합니다. 7개월이라는 숫자가 넉넉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입니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호주, 동남아시아 등으로 공급처를 넓히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파이프라인을 새로 깔고 장기 계약을 새로 맺고 항로를 새로 개척하는데 몇 년이 걸립니다. 위기는 지금 당장인데 해결책은 몇 년 후라는 게 문제입니다. 둘째, 에너지 절약 대책입니다. 공공기관 냉난방 온도 제한, 심야 전력 할증, 대형시설 조명 규제, 기획은 정책들입니다. 효과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산업 문명이 돌아가는 에너지 소비량을 절약 캠페인으로 의미 있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장은 멈출 수 없고 병원은 전기를 꺼둘 수 없습니다. 셋째, 국제 공조입니다. IEA,
국제에너지기구를 통해 회원국들이 비축유를 공동으로 방출하는 방안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실제로 이 카드가 쓰였습니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유가를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공조는 시간을 벌어줄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걸 이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속도보다 위기가 닥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정부가 방파제를 쌓는 동안 파도는 이미 집 앞까지 들이닥칩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시범 10일이라는 골든타임은 국가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주어진 준비의 시간입니다.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냉정하게 내 자산을 점검하고 재배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포에 얼어붙은 사람과 준비된 사람의 결과는 언제나 달랐습니다. 그 준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살아남는 전략이 무엇인지 마지막 장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위기는 언제나 부의 재편을 동반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에너지 관련 자산을 쥐고 있던 사람들, 인플레이션을 이겨내는 실물 자산에 눈을 돌린 사람들은 오히려 자산을 불렸습니다. 위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지만 결과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에너지 비용 노출을 줄이십시오.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으로의 교체, 단열 보강,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 점검. 작아 보이지만 유가가 2배가 되는 시대에는 이 차이가 월 수십만 원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생존력은 고유가 시대에 극명하게 갈립니다. 둘째, 자산 배분을 점검하십시오. 고유가 시대에 상대적으로 강한 자산군이 있습니다. 원자재, 에너지 관련 주식,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들입니다. 반대로 에너지 비용에 취약한 업종의 비중은 줄이는 게 현명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가장 절실해지는 순간이 바로 지금 같은 때입니다. 셋째, 환율 리스크를 인식하십시오. 원화 자산만 갖고 있다면 환율이 오를수록 자산의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달러 자산 혹은 달러와 연동된 자산을 일부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환율 충격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더 이상 해외여행 갈 때만 신경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방어막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정보입니다. 위기는 정보를 가진 사람에게 먼저 기회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오히려 수혜를 받는 산업이 있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더 빛나는 기업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공포에 질린 대다수가 시장을 떠날 때 반대로 그 자리를 채우는 0.1%는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만 킬로미터 밖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작된 파도가 어떻게 내 주유소를 지나 내 밥상을 덮치고 내 월급과 내 통장과 내 주식 계좌까지 흔드는지 그 전체 경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도가 보이십니까?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사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올라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투자처를 구체적으로 공개합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지 않으시면 그 정보는 이미 준비된 사람들 먼저 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